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크로스 컨트리 5편입니다. 전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잔자위드. 이제는 나도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명의 여자는 아직도 마차에 연결된 당나귀 끈을 푸느라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덴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들을 데리고 당장 여길 떠나요, 아덴. 제발 저들과 함께 캠프로 돌아가요. 다른 무기는 더 없나요? 아덴이 소리칩니다. 없어요. 지금은 거리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가요. 제발 좀 가요. 여자들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캠프 쪽으로 달려요. 엠마누엘이 대답합니다. 엠마누엘과 내가 최대한 막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마차 뒤에 자리를 잡고 달려오는 잔자위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총을 쏘자 우리 옆의 모래가 휙휙 소리를 내며 차오릅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우리를 향해 협박을 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10명 대 2명. 그들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니 그럴만도 하겠죠. 지금 내가 임마누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4발의 총을 쏘자 2명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달아나던 여자 하나가 어깨에 총알을 맞은 것입니다. 나는 재빨리 아덴 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총에 맞아 바닥에 뒹굴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다시 잔자위드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2명이 말에서 내려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엠마누엘과 나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선두의 선자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총을 쏘고 있는 그 2명을 향해서도 총을 쏩니다. 그렇게 3명의 잔자위드가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엠마누엘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먼지가 일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자위드나 우리나 표적을 보고 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잔자위드 하나가 먼지를 뚫고 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1, 2초 그의 다리에 매달린 채 말에 끌려갔지만 곧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무겁게 부딪힙니다. 나는 발로 그의 소총을 밟은 채 다른 한 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3번째 사람의 가슴에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자만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껏 땔감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대개 맞서 싸우지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제대로 훈련된 병사도 아니었고 엠마누엘의 말과는 달리 사람이 달리는 말 위에서 정확하게 사격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머지 잔당들이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에서 떨어진 자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그의 목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알렉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아덴과 다른 여자 하나가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있는 자를 향해 땔감을 휘두르고 있고 또 다른 여자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덴이 다시 한번 나무를 휘두르자 말이 앞발을 쳐들어 뛰어올랐고 그 바람에 잔자위드는 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내가 그를 향해 뛰어가며 소총을 휘두릅니다. 내가 휘두른 총머리가 일어나면서 나를 올려다보던 그 남자의 얼굴에 정면으로 떨어지면서 그의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덴, 그놈 총을 집어들어요. 당신 괜찮아요? 네, 괜찮을 거예요. 엠마누엘이 나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들을 보내줘요, 알렉스. 그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을 캠프로 끌고 가야 한다고. 잔자위드는 체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덴이 말합니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을 알고 정부 관료들도 그들을 잘 알아요. 그들을 체포한다면 캠프에 문제만 더 생길 거예요. 유엔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나는 잔자위드의 총을 빼앗고 그에게 말을 타고 떠나라는 몸짓을 합니다. 그때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비웃는 겁니다. 그는 소리내어 껄껄 나를 비웃으며 말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몇몇의 여자들이 자기들의 귀한 땔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세 사람을 위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음식을 받는 걸 상상할 수 없었지만 엠마누엘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누엘도 붕대를 감은 채 모아둔 양파 주머니를 가지고 저녁 식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옆에 앉아 키스라와 야채 스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아덴과 나는 특별한 손님 접대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엠마누엘이 옆에 없을 때는 서로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말 속에 알리라는 단어가 자주 들렸습니다. 아덴도 그걸 듣고는 내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하마드 알리를 닮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신을 보니까 정말 알리가 세계 챔피언일 때 얼굴을 닮은 것도 같아요. 그는 아직도 여기서 사랑받는 영웅이에요. 아덴은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젊은 아가씨들 쪽으로 고개짓을 하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 당신 여친 후보들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질투해요? 질투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아마도 조금은 그럴지도요. 적어도 오늘 밤만은 말이죠. 나는 아덴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아덴은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차츰 자리를 떴지만 아이들은 더욱 우리 주변을 메웠습니다. 엠마누엘의 도움을 받아 나는 아이들 앞에 서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휘파람을 배우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댕은 이렇게 나는 볼에 바람을 가득 불어넣고는 천천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웃습니다. 아마도 내 바보 같은 몸짓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댕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는 눈에 튀어나올 듯이 힘을 주고 여전히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줄곧 내 마음을 무겁게 눌러오던 어지러운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당신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덴이 묻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어때요? 혹시 아이가 있나요, 아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눈을 보고 말합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알렉스. 내가 아주 어릴 때 강간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더 이상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덴은 다시 미소 지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잖아요. 난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잔자위드가 캠프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급습은 대담하고도 순간적이었고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캠프의 여자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숨으려고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습대의 숫자는 20명 남짓 되는 것 같았고 그들은 모두 보병단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내가 낮에 살려보낸 나를 비웃던 그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칼로 베고 그들의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인 하나가 온몸에 불이 붙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머신건을 장착한 트럭 2대와 말을 탄 잔자위드군이 추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비명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몇 명의 잔자위드군과 싸웠지만 그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 캠프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러나 그날 밤은 누군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마침내 수단 군대와 UN 기동대가 지프와 벤을 타고 캠프에 도착했고 잔자위도군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러나면서도 여자와 가축 몇을 데려갔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저장해 놓은 곡식 창고를 불태웠습니다. 내가 아덴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흐느낌과 사막의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마침내 내가 적십자에서 내준 텐트 안에서 잠깐 자려고 할 때 텐트의 덮개가 열리며 아덴이 들어왔습니다. 끔찍한 밤이었어요. 내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이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죠. 수단 군인들은 캠프 안에 미국인과 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출동한 거예요. 그들도 되도록이면 언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나저나 이 텐트를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사용하라는데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녀는 내 옆에 누워 내 손을 토닥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브리예요. 나와 같은 형사고요. 아내인가요?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난 딱 한 번 결혼한 적 있고요. 오래전 일이죠. 내 첫 번째 아내는 살해당했어요. 질문이 많았네요, 알렉스. 미안해요. 자, 우리 이제 잠깐 눈 좀 붙여야 돼요. 우리는 잠들 때까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우리는 칼맛 캠프를 떠났습니다. 9명의 난민들이 살해당했고 다른 4명은 실종되었으며 임마누엘도 살해당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는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아마 낮에 있었던 싸움에 대한 보복이었겠죠. 나와 아데는 칼마 다음으로 큰 아부쇼 캠프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칼마의 습격을 들은 후라서 그런지 그들의 응대는 차가웠고 행정관 텐트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는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갑시다. 내가 아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것도 칼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텐트와 가마니로 만든 오두막이 끝도 없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3시간쯤 뒤 우리는 대여섯 명과 별 성과 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칼마 사람들처럼 친절하긴 했지만 타이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제껏 알아낸 거라고는 타이거가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알렉스, 이제 그만 돌아가야 돼요. 아쉽지만 이곳에서 더 건질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린 둘 다 완전 탈진 상태고 오늘 밤 잘 곳도 없잖아요. 시내까지 가는 차라도 얻어 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녀는 미로처럼 난 길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일단 어두워지기 전에 행정관 텐트부터 찾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요. 돌아갑시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행정관 텐트를 찾기 위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되짚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는 마치 뭔가에 감전된 듯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멈춰요, 아덴. 움직이지 말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나오는 거구의 남자를 봤는데 그는 깔끔한 외출복 차림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옷차림은 외부인이라는 뜻이죠. 큰 키에 떡 벌어진 체격, 짙은색 바지에 카키색 셔츠, 하얗게 면도한 머리와 선글라스. 내가 워싱턴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덴, 저기 타이거예요. 오 마이 갓, 맞아요. 그 거구의 남자가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자 2명의 소년들이 걸어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은 휴스턴 로키츠 저지를 입고 있었고 한눈에 시에라리온에서 만난 갱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대는 내 팔을 꼭 붙들고 묻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여기서 딱 5분만 기다렸다가 최대한 빨리 행정관 테트로 돌아가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알렉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춥니다. 아마 내 눈을 보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 순간 나는 타이거를 체포해서 워싱턴으로 송환할 방법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타이거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꺼림직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저 끔찍한 살인마가 경찰 손에 넘어가서 다시 풀려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별다른 계획은 없었지만 일단 살인마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옆에 놓인 삽 한 자루를 무기 삼아 들고 걸었습니다. 차츰 해가 지면서 모든 것이 황혼빛에 흐릿해 보이고 소리도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뒤따르는 소리를 들은 건지 갑자기 타이거가 뒤를 돌아봅니다. 나는 급하게 골목 안으로 숨었습니다. 진흙을 이겨 만든 벽 사이로 난 골목은 너무 좁아서 지나가면서 팔이 긁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벽을 반쯤 지났을 때 타이거의 갱단 한 명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꼼짝도 않은 채 뭔가 요르바 말을 외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 휴스턴 로키츠가 서 있습니다. 그자가 여기 있어요. 미국 경찰놈 여기 있어요. 로키츠가 큰 소리로 외치자 뭔가 묵직한 것이 오두막 안쪽 벽에서 울립니다. 오두막 전체가 흔들리면서 진흙이 한 뭉치씩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로키츠가 고함을 지릅니다. 그제서야 나는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를 이 골목에 몰아넣고 벽 속에 묻어버릴 속셈인 겁니다. 벽 전체가 폭발하면서 벽돌과 잔해와 먼지가 내 얼굴이며 어깨에 쏟아져 내립니다. 나는 길을 쓰고 앞으로 걸어 나가며 사보로 갱단을 내리칩니다. 그가 쓰러지자 내 앞에는 타이거가 서 있습니다. 이제 너는 죽는다. 타이거는 손을 뻗어 내 목과 한쪽 팔을 움켜잡고는 나를 어린 아이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나는 무너진 잔해 위에 떨어졌고 뭔가 뾰족한 것이 덩을 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이거가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나는 있는 힘껏 삽을 휘둘렀습니다. 내 공격은 그의 무릎을 강타했지만 타이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야? 그가 소리칩니다. 나는 다시 삽을 높이 들어 그의 왼쪽 팔을 쳤습니다. 고통스러울 게 분명한데도 타이거는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너 내 펀치는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때 갑자기 플래시라이트가 우리를 비추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녹색 헬멧의 아프리카 연합군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군인들은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외칩니다. 나는 삽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과 나이지리아에서 살인자로 수배 중이에요. 나는 미국 경찰입니다. 군인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면서 내 얼굴에 총구를 겨눕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저자에겐 공범들이 있어. 그놈도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군인은 총의 개머리판으로 내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타이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우리를 총으로 위협하며 골목에서 공터로 데리고 나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알렉스, 알렉스. 아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무릎 꿇고 있는 타이거를 보자 충격을 받은 듯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타이거도 아덴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기자입니다. 난 가디안의 기자라고요. 아덴이 군인들에게 외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렉스, 군인들에게 당신이 가디언 기자와 함께 있다고 말해요. 여기 기자가 함께 와 있다고 말해요. 그때 날카로운 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뒤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차 양옆으로 흩어집니다. 검은 트럭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해서 달려오면서 총을 쏩니다. 군인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납니다. 차는 우리 20m 앞에서 멈춥니다. 트럭 짐칸에는 휴스턴 로키츠가 한 손에 어린 여자아이의 목을 쥐고 다른 한 손에 수류탄을 높이 치켜든 채 서 있습니다. 타이거는 벌떡 일어나 트럭을 향해 달려가 차에 오릅니다. 로키츠가 여자아이를 차 밖으로 밀쳐버리자 트럭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어린 소녀는 땅에 떨어져 일어나 앉으려 하지만 다음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해버립니다. 로키츠가 아이를 바닥에 밀기 직전에 아이의 옷 속에 수류탄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감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라고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덴은 내게 자기 부모님 댁에서 며칠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내가 라고스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풍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길은 넓고 깨끗했으며 단정한 주택들이 길가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난 부모님이 내 걱정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아부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나도 그렇게 말을 맞출게요. 저기 나오시네요. 두 분은 당신이 내 남자친구인 줄 아시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마요. 가족 모두가 밖으로 나와 아덴과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아덴의 어머니 소마디나 아버지 유체나 새언니 니키루, 두 쌍둥이 조카 제임스와 케빈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낯선 사람이 며칠씩이나 함께 찾아와서 머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덴의 부모님 댁은 창문이 많은 아담한 단층집이었는데 창문 너머 뒷마당에는 타마린드 나무와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도 하비스쿠스의 진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덴은 자기 아버지의 서재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아덴의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아덴의 신문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많은 기사를 다 직접 쓴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그냥 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날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의문은 품은 적이 없다고 해두죠. 책상 위에는 아덴의 윤곽과 눈을 가진 젊은 군인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인가요? 네, 우리 오빠 카루예요.
사진을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슬픔이 어립니다. 오빠는 공병단이었어요. 난 오빠를 엄청 따랐죠. 당신도 틀림없이 우리 오빠를 좋아했을 거예요. 2년 전에 오빠는 도시농촌 건설부 모임에 참석하려고 니쿠에 갔었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정찬 모임이 있었죠.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 있던 15명이 모두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타이거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물론 내가 직접 조사해서 알아낸 정보였죠. 공식적인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거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부모님께 카루의 살인사건을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집에선 오빠의 사건은 금기어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요. 이해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알렉스.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타이거라는 한 명의 살인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거예요. 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솔직히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나도 너무 두려워요. 나는 아덴의 핸드폰을 빌려 이안 플래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로스? 플래티, 어떻게 난지한 거지? 발신자 표시 들어본 적은 있나? 하지만 이건 내 전화가 아닌데. 텐씨, 자네 여자친구와 자네 이름을 아프리카 연합군 탑승자 명단에서 찾아냈지.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자네와 텐씨 둘 다 말이지. 아덴 텐씨는 여기서 꽤 유명해. 잠깐, 날 찾아다녔다고? 내가 20번 넘게 전화해도 한 번도 받지 않은 게 누군데 도대체 언제부터 날 찾았다는 거야?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걸 내가 찾은 후부터라고 해두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은 내가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걸 찾았다는 거야. 그제야 나는 그가 도청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 내일 전과 같은 시간에 내가 자네에게 명함을 준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그는 브로드가의 은행을 말하는 거였지만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거기서 보지. 참 형사, 넥타이에 깔끔하게 입고 나오라고. 넥타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미 그는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테라스에서는 모두가 팜 와인과 콜라너트를 앞에 두고 내가 통화를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의 아버지 유체나가 요르바의 전통에 따라 감사 기도를 하자 제임스와 케빈이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과 뒷마당에서 축구를 했는데 애들은 내가 공을 좀 다룰 줄 안다는 걸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에구시라고 하는 치킨 스튜와 소스에 찍어 먹는 얌, 그리고 매운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튀긴 스낵이었습니다. 유체나는 아덴 이야기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덴에 대해 지난 며칠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것보다 이 몇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체나가 아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덴은 자기의 버전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소마디나가 아덴의 어릴 적 앨범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항복하며 설거지를 하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간 동안
대화 내용은 좀 더 심각해졌고 그녀의 아버지는 아덴의 도발적인 신문 기사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깊은 염려를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웃음이 가득한 밤이었고 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아덴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알렉스, 우리 가족들이 다 당신을 좋아해요. 특히 엄마와 새언니가. 도대체 당신을 왜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속여 넘겼나 보네요. 곧 본성이 들통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난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감정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래요. 맞아요, 알렉스. 하지만 어쩌면 당신 말이 틀린지도 모르죠. 그녀는 기대어 내 뺨에 입을 맞추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누 냄새는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아덴은 미소가 가득한 얼굴을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여기 잠시 누워 있어도 될까요? 그건 가능할까요? 어제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함께 누워만 있는 건 어때요? 나는 아덴의 입술에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좋아요. 내 가슴 속에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저 스쳐 지나는 감정이겠죠, 알렉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 순간을 망치지 말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들 때까지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덴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모두를 위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플래티와의 약속 장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꼭 변호사나 은행가 같아 보여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또 다른 나이지리아 미스테리가 아닐까요? 미스테리는 바로 당신이에요. 아덴이 말합니다. 나한텐 그래요. 그녀는 나를 브로드가의 은행 앞에 내려다주고 떠나며 말합니다. 알렉스, 조심해요. 지금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예요. 플레디는 약속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며 말합니다. 어서 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조수석에는 파란색 폴더가 놓여 있어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플래티는 먼지와 땀에 찌들어 보였고 평소보다도 더 교활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파일을 열자 거기에는 어린 소년의 사진과 한 장짜리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입양 서류? 아니, 고아원 기록이야. 바로 네가 찾는 타이거지. 이름은 아비데미 소안드. 1972년에 라고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부모님 둘 다 7살에 돌아가셨고 아마 정신적인 충격이 컸었나 봐. 그 후 1년 정도 정신병원에 있었어. 거기서 나왔을 때 부모의 유산은 다 사라지고 난 뒤였지. 재산은 어디로 갔는데? 플래티는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소안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질 예정이었어. 병원에서 고아원으로 가는 길에 사라져버렸어. 똑똑한 애였던 것 같아. 적어도 IQ는 높게 나타났고. 영국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기록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어. 아마도 용병으로 일해온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지. 어떻게 타이거가 이 소환들하고 확신하는 거지? 수단에서 죽은 모하메드 숄. 우리 정보원에 따르면 그자가 평소에 타이거와 사업을 함께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군. 그러면서 타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는데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어쨌든 그 단서들을 역추적해서 이 이름을 알아냈지. 그리고 모하메드 숄의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과 소환드의 지문이 일치했고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폴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서류 하나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거기다 갑자기 이렇게 신원이 밝혀진다는 게 뭔가 타이밍이 짜맞춘 것 같지 않아? 지저스 알렉스. 내가 얼마나 더 자네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줬다고? 나는 순간 그를 두들겨 패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넌 날 내팽겨쳐놓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런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름을 주면서 나더러 뭘 하라는 거야? 용병? 그것도 추측? 도대체 지금 여기 자네가 뭘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알아? 게다가 난 자네가 아프리카에 온 첫날부터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난 자네 베이비시터가 아니라고. 아니, 넌 내가 아프리카에 온 첫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4번째 날이었지. 내가 3일이나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말이지.